안녕하십니까. 청소년 상담사 상급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나눔 스페이스에서 청소년 상담사 상급 이론 강의 맡았던 김영준 교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실전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론을 한번 보셨는지요? 이론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보셔야 되는 것이 기출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출문제를 보셨습니까? 기출문제 공개된 2014년도 문제부터 쭉 2018년도 문제까지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었죠. 그 내용들을 먼저 보시고 마지막으로 실전 문제를 좀 풀어보시는 것이 순서상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전 문제를 풀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앞두고 온라인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을 나눔 스페이스에서 올려드릴 겁니다. 물론 온라인 모의고사를 여기 강의를 신청하신 분들은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온라인 모의고사는 온라인 상에서 문제를 읽고 찍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출력할 수 있는 건데요. 강의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모의고사와 해설 그것만 제공을 하는데 모의고사 문제 같은 경우 조금 어렵게 출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전체적으로 다 봐야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만 쭉 말씀드린 게 제가 이제 프로세스를 말씀드렸어요. 이론, 기출문제, 실전 문제, 온라인 모의고사 이러한 순서대로 쭉 진행해 나가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2019년도에 실전 문제집은 제가 저번에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빨간색 계통의 이 표지에 체계됩니다. 실전 문제집이 4회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회차로 구성되어 있는데 문제의 지문들을 보면 짧은 지문에서부터 좀 긴 지문까지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해설을 보면 좀 해설이 간단 명료한 것도 있고 좀 해설을 좀 풍부하게 넣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간단 명료한 것들은 제가 좀 설명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릴 때 그 공간에 쓰기 곤란한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만한 정도의 포스트잇을 준비하셨다가 제가 적는 내용을 같이 적어 주셔서 그 문제가 있는 페이지에 이걸 붙이시면 잘 활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집에 있는 부분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최종 점검을 주로 하세요. 그래서 이제 시험장 가실 때는 기출 문제집하고 실전 문제집, 온라인 모의고사 문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맞췄던 문제 있죠. 그거는 보지 마시고 틀린 문제만 쭉쭉쭉 훑어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든 실전 문제든 온라인 모의고사든 여러분들이 틀렸던 문제를 V자로 체킹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V자로 체킹해 놓은 것만 쭉 스킵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막판 정리라고 하죠. 또는 시험장 가서 볼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공부할 때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상담이 많이 와요. 질문이 많이 오는데 마지막에 막판 정리는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틀린 문제만 쭉 훑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틀린 문제와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절대 틀리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문제풀이 되니까 문제풀이 시간이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맡은 실전 문제 과목은 3급에서 발달심리 제1과목에 있는 발달심리를 맡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2교시에 보는 거 있죠. 학습이론, 필수 과목의 학습이론과 선택 과목의 청소년 이해론 세 과목을 맡았습니다. 이 세 과목에 대한 내용을 쭉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가 25문제잖아요. 그래서 13문제, 12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시작하는 발달심리에서 1번부터 25번 문제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1번부터 13번 문제가 첫 번째 강의가 되고 14번부터 25번 문제가 두 번째 강의가 된다. 매 과목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 하실 때 먼저 문제를 풀고 기다리는 게 원칙입니다. 먼저 문제를 풀고 많이 틀리더라도 문제를 풀고 채점을 매시고 동영상 강의를 보는 게 원칙 중에 원칙이에요.
깨끗한 상태에서 영상 강의만 보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할 거리가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문제 풀고 채점 매시고 영상 강의 보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서론은 이 정도 하고요. 제1회차 1교시 실전 문제에 1과목 발달심리 들어갑니다. 1번 문제부터 13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올 때 제가 이렇게 별표를 칠 거예요. 그러면 같이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이 별표를 친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제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었으면 하는 거,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 이런 것들을 체킹해 나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죠. 자, 기질에 대한 문제 하면은 여기 있는 토마스와 체스입니다. 토마스와 체스의 기질 문제가 잘 출제가 되는데요. 기질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에 보면 더딘 기질의 아동이 있습니다. 대개 이제 토마스와 체스는 순한 기질 아이, 더딘 기질 아이, 그 다음에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분류를 했다고 그래요. 자, 매사에 좌절감을 쉽게 느끼고 화를 잘 내며 고집이 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런 기질을 까다로운 기질을 하죠. 이거는 까다로운 기질에 들어 있습니다. 더딘 기질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대개 이제 더딘 기질의 아이들은 이제 수동적인 형태가 많이 있죠. 뭐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더딘 기질 아이하고 까다로운 기질 아이가 바로 이제 문제가 있는 기질이고요. 순한 기질의 아이는 뭐 적응을 좀 잘하는 스타일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번에 보면 까다로운 아동은 낯선 상황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보이겠죠. 네, 맞습니다. 토마스와 체스는 기질의 요소를 9가지 차원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순한 기질의 아동이 나오죠. 순한 기질의 아이는 방치되면 문제가 되겠죠.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맞고요. 자, 아이들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아의 기질과 부모의 기질 간의 상호작용의 산물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아의 기질이 있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질이 있잖아요. 이제 그 아이 영아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그 기질들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영아가 발달해 나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3번에 이제 답은 해결했어요. 답은 1번이 잘못됐으니까 이제 3번에 보면 토마스와 체스의 기질의 요소가 9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론에서 이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그 밑에 공간이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스트잇에 쓰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9가지 암기법 들어갑니다. 주의 산만, 그 다음에 활동 규칙, 자, 그리고 식욕 반응, 그 다음에 기, 적, 접근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의 암기법에서 이제 주의 산만, 활동 규칙, 식욕 반응, 기적 접근인데 여기에 있는 내용을 풀어드려야 되겠죠. 자, 여기 주의, 산만, 활동, 규칙, 식욕, 반응, 기, 적, 접근, 이렇게 해서 모두 9개의 밑줄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토마스 체스가 말한 9가지의 기질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첫 번째가 여기죠. 주의 범위와 지속성입니다. 아래에 쓸까요? 주의 범위와 지속성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의 어떤 주의적인 주의 범위, 그런 것들과 어떤 지속성, 이런 것들이고요. 주의력과 연관성이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시겠죠? 뭔지? 산만성입니다. 슬래시를 하겠습니다. 산만성. 그 다음에 무엇인지 알겠죠? 신체 활동량을 말하는 활동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규칙성을 말합니다. 이 규칙성은 예측 가능한 걸 말해요. 예측 가능한 걸. 아이들이 뭐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는 예측이 불가능하잖아요. 예측이 어렵잖아요. 순한 기질의 아이는 예측이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자극의 양이라고 그래요. 식욕이라고 하는데 그냥
여러분들이 이거는 식역이라고 정리하시면 되고요. 식역은 자극의 양이다. 반응을 일으키는데 자극의 양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반응 강도라고 합니다. 반응에 대한 강도와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기본 특성입니다. 정서적인 부분이 되겠죠. 기본 특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적은 적응성과 연관성이 있어요. 적응 정도, 적응성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고요. 이거는 접근과 회피라고 합니다. 접근과 회피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뭐 접근했을 때, 그 다음에 접근 정도와 회피 정도 이걸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이의 기질이 뭐 엄마한테 접근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고 회피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냐,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기질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까지 출제하면서 기출문제에서 이게 출제가 됐어요. 이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암기법으로 제가 이제 이론에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꼭 외우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9가지를 어느 것들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주시죠. 자, 포스트잇에 써주시고요.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2번 들어갑니다. 2번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인간의 정신을 다양한 에너지들의 상호작용하는 힘의 체계로 보고 무의식, 성적 욕구 이건 모르신 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그먼트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이론이다. 3번이 답이 되죠. 자, 이거 푸시고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 간혹 이렇게 아주 쉬운 문제가 25문제에서 한 30문제 정도는 나와요. 여러분들이 딱 보고 이거다. 이게 체킹하는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자, 융의 분석 심리 이론인데 융의 분석 심리 이론에서 키워드를 한번 써볼게요. 여기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구스타브 칼 융은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원형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학자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인간의 발달 단계를 나눴을 때 중년기를 강조한 사람이다. 중년기를 강조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자아실현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자아실현 욕구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거 매슬로우는 욕구 위계 이론이라고 하죠. 욕구 위계 이론. 이렇게 해서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자기 존중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은 뭐 무의식이라든지 말씀드린 대로 성적 욕구, 성적 본능, 성적 충동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사람으로서 심리 성적 이론이라고도 하죠. 심리 성적 이론 이 정도만 정리하시죠. 펄스의 게슈탈트 이론입니다. 펄스의 게슈탈트 이론은 되게 이제 상담 이론에서 여기에 들어가는데 형태주의 상담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형태주의 상담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게슈탈트에서 정리할 수 있는 상담 이론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게슈탈트에서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것이 뭐 어웨어니스라고 하는 각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어웨어니스, 각성, 자각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자각 기법들이 많이 있어요. 자각 기법들, 뭐 우리가 환경에 대한 자각, 그 다음에 언어 자각, 신체 자각, 뭐 이런 자각 기법들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게슈탈트 펄스의 게슈탈트에서 지급력이 이런 거 강조한 거 아시죠? 지급력이 이러한 것들을 강조한다. 자, 현상학 이론이 있습니다. 로저스예요. 칼 로저스의 현상학 이론인데 현상학 이론에서 중요한 것이 뭐 현상학적 장이라든지 현상학적 장. 현상학적 장은 뭐겠어요? 지금 여기 현재를 말하죠. 현재에서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장, 그것을 우리는 현상학적 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관적 경험 이런 거 강조하고 하나만 더 할게요. 로저스가 현상학 이론에 이야기했던 것이 이거예요.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조건을 5가지로 제시했죠. 조건을 5가지로 제시했다. 이 정도 알아두시죠. 됐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자, 2번 문제 했고요.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번 문제는 방어기제 문제입니다. 안나 프로이트, 주요 방어기제 이론에 연결된 예시가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미운 놈에게 떡 하나 더 준다. 반동형성 맞고요.
아버지를 무수하는 아들이 그 아버지를 닮는다. 동일시 맞고요. 누구를 싫어할 때 그가 미운 짓을 하기 때문이라고 여기 다른 사람을 탓했잖아요. 남 탓하면 프로젝션 투사 맞고요. 꿩 대신 닭은 합리화가 아닙니다. 꿩 대신 닭은 비슷한 대상에게 옮기는 대치라고 합니다. substitution, 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합리화는 그럴듯한 이유를 대는 것이죠. 여우와 심포도, 심포도형 기제, 여우와 심포도가 대표적이거든요. 이 합리화의 기제가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심포도형 기제, 달콤한 레몬형 기제, 투사형 기제, 망상형 기제, 이렇게 해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부정이 있습니다. 암 환자가 자기의 병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정하지 않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부정의 방어기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맞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됩니다. 자, 이렇게 방어기제 문제도 출제가 되는데요. 방어기제 문제는 청소년 이해론에도 나와요. 청소년 이해론에도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 이해론, 발달심리 이런 데에 방어기제 개념과 사례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4번 문제 들어갑니다. 3번 문제의 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문제,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고요. 여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다. 반두라의 개념이 쭉 보시면 관찰학습이 있고요. 관찰학습, 자기효능감, 모델링, 자기강화 이런 것들이 있네요. 지금 제가 파란색으로 밑줄 친 게 다 반두라의 개념이에요. 이거 외에도 많이 있죠. 이거 외에도 인지, 파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상호 결정론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했죠. 인간과 환경과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상호 결정론이 반두라 이론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조정이 있습니다. 수행, 판단, 반응의 과정을 거치는 자기 조정과 자기 규제가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관찰학습을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 맞고요. 관찰학습의 과정이 어떻게 되죠? 암기법, 주, 파, 운, 동이 됩니다. 주파 운동이 뭔데요? 네, 주의 집중, 파지, 운동재생, 동기화 이렇게 해서 4단계가 관찰학습 과정입니다. 자, 자기 효능감이란 게 있어요. 자기 효능감이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들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그 시험 합격을 위해서 내가 신념을 갖고 책임 있는 행동을 쭉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을 자기 효능감이라고 반두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자기 효능감이 생기는 원천이 있는데 그 원천이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개인의 과거 성취 경험. 두 번째, 다른 사람의 성취 대리 경험. 신체적 정서적 상태. 이게 세 번째, 대개 정서적 각성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언어적 설득, 다른 사람의 언어적 설득. 이 네 가지로 비롯된다고 해요. 그래서 자기 효능감의 원천입니다. 자기 효능감의 원천으로 정리를 해 주시고요. 별도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모델링은 다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들으며 그 행동을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이것을 모방이라고도 하죠. 모델링, 모방 이렇게 정리하시죠. 인간은 자기 강화를 통해 자기 스스로예요. 자기 스스로 바람직한 것을 더 하려고 하는 자기 강화를 통해 자신의 행동을 유지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말했어요. 자기 강화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강화는 학습이 일어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이거는 스키너의 이야기죠. 이거는 조작적 조건화의 스키너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제 반두라 학자 같은 경우는 외부로부터의 강화, 이게 강화인데 외부로부터의 강화가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강조했던 것은 이 강화보다는 자기 강화를 더욱더 강조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 강화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 인간의 행동은 유지 변화된다 이렇게 강조했던 분이에요. 자, 5번은 스키너의 이론에 가깝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5번 문제는 로저스. 제가 앞에서 로저스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로저스는 인간 중심 상담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자, 이거는 이제 상담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현상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현상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자, 충분히 기능하는 사람의 성격 특성. 제가 앞에서 5가지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창조성 맞습니다. 경험에 대한 개방성 맞습니다. 실존적인 삶 맞습니다. 매사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실존적인 삶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으로부터 기대되는 삶 아니고요. 자, 기억, 니은, 디귿 3가지만 여기서 취하셔야 됩니다. 기억, 니은, 디귿 1번이 답이 됩니다. 제가 5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 나머지 2가지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플러스. 자,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자기 신뢰입니다. 자기 신뢰. 자신의 유기체에 대한 신뢰를 말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기능한 사람이 되려면 타인으로부터의 신뢰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신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점.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것은 뭐냐면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 어떤 행동이나 어떤 선택의 자유가 필요한데 이 자유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충분히 기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로저스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6번 문제 들어갑니다. 6번 문제는 프로이드와 에릭슨의 발달 단계를 잘 못 연결한 것은입니다. 구항, 남, 잠생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구강기, 항문기, 남근기, 잠복기, 생식기입니다. 에릭슨 거 들어갑니다. 신, 불, 자, 수, 주, 죄, 근, 열. 생식기는 뭐예요? 생식기는 자아 통합이 아니라 자아 정체감 형성, 대 역할 혼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아 통합 대 절망감은 에릭슨의 노년기예요. 노년기니까 생식기와는 거리가 먼 것이 바로 지그문트 프로이트는 인생의 전체 과정을 발달 단계로 나누지 않았다라고 배우셨죠. 여기는 노년기 이야기가 들었는데 생식기가 노년기를 의미하진 않죠.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고요. 답은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이해되십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구황, 남잠생, 그 다음에 에릭슨. 시작. 신불, 자수, 주제, 근열. 한 김에 해볼까요? 자아정체감 형성대 역할혼란, 친, 고, 생, 침, 통, 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라 했죠. 자, 이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셔야 이걸 해결할 수 있어요. 6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발달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발달연구 접근법은 무엇이냐? 힌트가 주어져 있어요. 보세요. 또래 집단에서 처음 인간관계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대인관계 기술이 획득될 때까지 from A to B 나왔고, 그 다음에 과정을 분석하기 위해 적은 수의 아동을 대상으로 대인관계 기술 과정의 행동을 녹화하고 반복 관찰하여 그 다음에 가로 발생 과정을 철저하게 규명하였다. 자, 과정을 분석했단 말도 있고 발생 과정을 철저히 규명했단 말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발생 과정 분석 설계라고 합니다. 발생 과정 분석 설계. 그러니까 대인관계 기술의 발생 과정을 프로세스, 뭐에서 뭐까지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것을 발생 과정 분석 설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횡단적 접근법과 단기 종단적 접근법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이것은 횡단과 종단이 섞여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횡단과 종단이 섞여 있다. 절충적인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횡단은 대개 우리가 일정한 시점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교재에 있는 대로 말한다면 3세, 6세, 9세의 아동들을 조사를 해요. 조사를 하는데 3년 뒤에 그 아이들을 1년, 2년, 3년 정도가 단기 쪽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3년, 2년, 1년 지나고 나서 그 아이들을 다시 조사해요. 그게 단기 종단이거든요. 그래서 횡단과 단기 종단 2가지가 같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차 설계법이 있는데요.
시차 설계법은 뭐 우리가 이제 연령은 같아요. 그러나 출생 시기가 다른 거죠. 연령은 같지만 연령은 동일하지만 출생 시기가 다른 거예요. 출생 시기 다른 대상을 연구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차 설계법이에요. 자, 시차 설계법이 이렇게 되는데 시차 설계법의 뭐 사례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차 설계법의 사례는 예를 들어서 2019년도에 2020년도, 2019년도, 2018년도 어느 해가 상관없어요. 두 가지를 구분해서 본다면 2010년도와 2019년도 이때 20살 된 사람하고 이때 20살 된 사람을 조사하는 거죠. 이 조사해서 어떠한 주제를 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다. 자, 나이는 같지만 출생 시기가 다르잖아요. 이게 시차 설계법.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종단 접근법, 이건 좀 더 설명하려고요. 종단 접근법은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패널도 있고 경향도 있고 코호트, 정년배 조사 설계가 있는데 뭐 이게 연구하는 것이 좀 달라요. 패널을 이야기한다면 동일한 대상을 한 5년 정도 쭉 대상자 바꾸지 않고 조사하는 거죠. 그게 이제 종단적 접근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패널 조사, 경향 조사, 동년배 조사 이런 것들이 바로 종단적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계열적 접근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계열적 접근법이 출제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설명을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이렇게 네 가지만 할게요. 자, 2015년에 3세의 아이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아이가 2016년, 17년, 18년 되면 4세가 되고 5세가 되고 6세가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3세 아이를 이제 조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3세 아이를 또 조사를 하는 거죠. 2016년에 3세 된 아이를. 그러면 이 3세 된 아이와 4세 된 아이 여기 같이 조사하는 거니까 이 아이가 4세, 5세, 6세 될 때 4세 됐을 때 대상자에 넣거든요. 이때 3세였던 아이도 넣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이 아이가 또 2017년도에는 4세가 되죠. 몇 세가 돼요? 5세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게 3세가 또 들어가요. 2017년도에 3세 아이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3세 아이 조사, 2016년에는 3세와 4세, 이 3세 아이가 4세가 된 이때를 이 아이를 조사하는 거고 5세, 그 다음에 여기는 4세, 여기는 3세가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는 한번 만들어 보세요. 여기가 4세가 되겠죠. 그 다음 밑에 몇 세가 있어요? 3세가 있겠네요. 3, 4, 5, 6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 나가는 겁니다. 이런 스타일의 그림을 우리가 계열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거는 순차적으로 간 거 생각나시죠? 그래서 순차적 접근법이라고도 해요. 계열적 접근법, 순차적 접근법 이렇게 잘 알아놓으시고요. 대개 계열적 접근법, 순차적 접근법은 연령이 들어가 있죠. 연령효가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2015, 16, 17, 18 이렇게 있잖아요. 측정 시기라고 해요. 측정 시기효가, 연령효가, 측정 시기효가. 그 다음에 연령의 집단이 다르잖아요. 3세 집단, 4세 집단, 3세 집단, 4세 집단, 5세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출생 연령 집단, 출생 집단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요 세 가지의 효과를 연령 효과, 측정 시기 효과, 출생 집단 효과를 알아볼 수 있는 게 바로 계열적 접근법, 순차적 접근법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7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8번 문제는 영아기 신체 발달에 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입니다. 신체 발달 원리 아시죠? 머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내려오고요. 중심에서 시작해서 말초부로 발달하나요? 네, 맞습니다. 상배사부 중심에서 말초. 자, 초기 운동 기능의 발달은요. 대체로 동그라미 1, 이행 운동 발달과 동그라미 2, 협응 기능 발달로 나누어져요.
자, 먼저 시작되는 게 이행운동 발달이에요. 여기 리을에 보면 이행운동 기능이 나와요. 이행운동 기능. 자, 머리를 들고, 그 다음에 뒤집고, 그 다음에 혼자 앉고, 그 다음에 혼자 서고, 그 다음에 가구 잡고 걷고, 여기 이거 지워야겠죠? 자, 잘 걷고, 혼자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단 오르기 등의 순서. 맞습니까? 네, 맞아요. 머리 들고 뒤집고 혼자 앉고 그다음 혼자 서고 그다음에 가구 잡고 옆으로 이제 걷고요. 그다음에 혼자 잘 걷고 그다음에 계단 오르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순서대로 나열되는 것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 리을 별표 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초기 운동 기능의 발달, 이행 운동 발달이 있고요. 그다음에 협응 기능이 있는데 되게 협응 기능은 어떠한 감각적인 부분과 운동적인 부분들을 같이 협응하는, 뭐 예를 들어서 비주얼 모터의 협응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게 협응 기능인데 이거는 되게 영아기가 아니라 유아기 때 발달한다 그래요. 유아기 때 급격히 발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영아기 동안 협응 기능은 급격하게 발달하는 게 아니라 유아기 동안 발달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기역과 니은과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문제 해결해 드렸습니다. 8번 문제에서 리을 지문 알아놓으세요. 제가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역, 니은, 리을. 8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9번 문제 들어갑니다. 9번 문제도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리플렉스가 나왔습니다. 발바닥, 바발, 발바닥, 발등 위쪽으로 부채살처럼 펴는 반사는 바발, 바빈스키 반사 이렇게 외우시라겠죠. 우리가 이제 원시 반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존 반사가 있는데요. 모로 반사는 원시 반사예요. 소멸됩니다. 빨기 반사는 생존 반사입니다. 소멸되지 않습니다. 파악 반사, 쥐기 반사, 원시 반사입니다. 소멸됩니다. 걷기 반사는 이거예요. 아이를 들어 올렸을 때 이제 그 발을 지면에서 약간 뛰었을 때 아이가 걸으려고 이렇게 다리를 휘젓는 걸 말하거든요. 이거 원시 반사. 자, 그 다음에 바빈스키 반사도 사라지는 원시 반사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고요. 되게 이제 모로 반사 같은 경우는 껴안기 반사, 껴안기 이렇게 쓰나요? 껴안는 것을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껴안기 이게 맞겠죠? 껴안기 반사, 움츠림 반사, 그 다음에 경악 반사, 깜짝 큰 소리에 놀랐을 때 경악 반사. 이런 개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모로 반사예요. 모로 반사는 큰 소리를 들었을 때 아이가 이제 깜짝 놀라면서 팔과 다리를 움츠리면서 아래로 쭉 펴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로 반사 이렇게 말합니다. 자, 파악 반사는 쥐기 반사라고 말씀드렸고 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원시 반사와 생존 반사 이런 것들도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원시 반사 이 네 가지 정도는 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자, 10번 문제 들어갑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을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움린드입니다. 이 바움린드의 부모 양육 방식에 관한 설명인데요. 보니까 첫 번째 권위적 양육 방식, 민주형이라고 하죠. 민주형. 그 다음에 허용적 양육 방식, 이거를 이계형이라고 하죠. 이계형이라 해요. 방임적 양육 방식, 이게 방임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 이거는 권위주의가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권위형이다 이렇게 말해요. 권위형, 이거는 전제형이다. 전제형, 독재 생각하면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권위주의적 양육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 민주형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 자녀 양육 방식을 두 가지 차원에서 나누어요. 애정 플러스 통제예요. 애정의 정도와 통제의 정도에 따라서 나누는 것이 네 가지. 그게 바로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인데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권위적 양육 방식은 부모가 권위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시한다. 뭐겠어요? 전제형이겠죠. 즉 권위주의적 양육 방식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허용적 양육 방식은 자녀를 많이 허용하기 때문에 적절해요? 아니에요.
이거는 통제하지 않고 너무 오냐오냐 키우는 거예요. 애정이 듬뿍 있는 거예요. 통제가 없고 이것을 이계형이라 하는데 부적절한 거죠. 부적절한 양육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방임적 양육 방식은 부모가 자녀들의 요구를 방치해요. 요구에 둔감해요. 맞아요. 권위주의적 양육 방식은 부모가 자녀에게 냉담하고 거부적이에요. 상당히 전제형이기 때문에 냉담하고 거부적이라 말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애정이 없는 거예요. 애정이 없고 통제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권위주의적 양육 방식인 전제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디귿과 리을이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의 답은 디귿과 리을, 4번이 답이 됩니다. 10번 문제 체킹. 11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영아가 깊이 지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준 실험, 깊이 지각 실험이라 합니다. 깊이 지각 실험은 깁슨과 워크의 시각 절벽 실험이죠. 이게 맞습니다. 자, 어떤 영화를 시각 절벽, 유리판이 있는 아래 이제 절벽 같은 느낌이 드는 유리판 위에 놨더니 아이가 그 아래를 보고 피하는 겁니다. 기어가는 걸 피하는 거예요. 무섭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이 시각 절벽 실험을 통해서 아이가 깊이 지각이란 걸 느끼는구나. 이렇게 정리하는 거고요. 할로우의 대리모 원숭이 실험은요. 이거는 애착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파블로프의 개 먹이 실험이요. 고전적 조건하고요. 고전적 조건화, 이걸 조건 반사를 발견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스키너의 쥐 실험 같은 경우는 조작적 조건화입니다. 조작적 조건화와 연관성이 있고, 로렌츠의 각인 실험이 있어요. 거의 각인 실험, 각인 실험도 마찬가지 애착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 행동학적 이론 학자가 바로 로렌츠죠. 동물 행동학 이론의 학자입니다. 동물 행동학 이론의 학자 로렌츠가 각인 실험을 했는데 애착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깁슨과 워크의 시각 절벽 실험이라고 하는 것이 깊이 지각을 알 수 있는 것이다. 12번 문제 들어갑니다. 죽음에 대한 피해 과정의 단계인데요. 5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여기 단계를 보면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의 이야기입니다. 큐블러-로스의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바르겐 아이란 것은입니다. 자, 죽음에 대한 피해 과정 큐블러-로스 암기법이 무엇입니까? 부분타우수입니다. 부분타우수. 부분타우수 꼭 외우시고요. 첫 번째 부정, 두 번째 분노, 세 번째 타협, 네 번째 우울, 마지막은 수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할 수 있는데, 죽음을 선고받으면 충격받고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정이죠. 왜 하필 나인가? 분노를 품습니다. 화를 낸다는 거죠. 분노. 생명 연장이나 고통 감소를 위해 여러 가지 약속을 합니다. 이게 바로 협상, 타협이라고 하는 겁니다. 생명 연장이나 고통 감소를 위해서 생명의 상실과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을 앞두고 느끼는 감정이 바로 우울한 감정이 되겠죠. 상실, 그 다음에 이별 이런 거니까 우울한 감정이 생각나야 되고요. 평화롭게 죽음을 맞을 준비를 한다. 이게 바로 죽음을 맞을 준비니까 받아들이는 거죠. 수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A, B, C, D, E, 부분, 타, 우, 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시죠. 답은 2번입니다. 자, 13번 문제 들어갑니다. 13번 문제는 운동 발달의 역동적 체계 이론입니다. 운동 발달의 역동적 체계 이론이다. 자, 역동에서 우리는 상호작용이 생각나야 돼요. 그 다음에 체계라는 단어에서 여러 가지 체계가 생각나야 돼요. 자, 인간에게는 신체적인 체계가 있고요. 신경적인, 운동 발달이니까 신경 체계가 있어요. 신경 체계가 있어요. 신체 체계라고 할게요. 신체 체계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체계도 있겠죠. 당연히 환경이요. 자, 이 녀석들은 서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역동적 체계 이론이에요. 역동적 체계 이론은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운동 발달이요.
운동 발달 이론인데요. 운동 발달 이론에 입각해서 볼 때, 자, 운동, 이것은 뇌가 안 움직이면 안 돼요. 뇌가 움직여야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따라서 신체, 그 다음에 신경, 그 다음에 사회적인, 환경적인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긴밀히 상호작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옳지 않은 것 찾기 13번 별표. 이것도 출제됐죠. 자주 나오진 않지만, 자, 운동기술의 발달은 유전이 전적으로 결정한다.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운동기술은 연습 기회에 따라서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습 기회에 따라서 단순히 운동기술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운동기술은 여러 가지 체계 상호작용이다. 3번 별표, 운동 발달은 신경과 신체와 사회체 간의 역동적 상호작용이라고 그림을 그려드렸어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영아가 기존의 운동 능력을 끊어요. 새롭고 복잡한 운동 체계로 능동적으로 재조직한 결과 새로운 운동 기술이 나타난다고 본다라고 했어요. 맞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잡한 행동 체계잖아요. 이제 새로운 것에 능동적으로 재조직이 됐을 때 영아가 그랬을 때 새로운 운동 기술이 발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아들이 새로 습득해 나가는 운동 기술들을 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발달시켜 나가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영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자신의 신체나 어떤 신경적인 측면이 이제 중요할 수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환경적인 요소가 돼요. 환경적인 요소에 따라서 자, 이 하나하나 운동 기술들을 이제 습득해 나가는 거죠. 살다 보면 어떤 환경에 노출이 되면 아, 이런 기술도 필요하구나. 이렇게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들을 또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발달시켜 가는지를 역동적 체계 이론을 보면 운동 기술의 발달이나 운동 행동 이런 것들의 역학적인 면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답을 해결했어요. 유전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다. 환경적인 요소도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번의 답은 1번입니다. 자, 워밍업을 좀 해봤습니다. 첫 시간이죠. 좀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이 해설에 있는 내용이 조금 이렇게 약간 약하죠. 빈약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잘 적어주시고 또 복습해 주십시오. 틀린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또 다음 문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